한은주는 거울 앞에서 딸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엄마, 너무 긴장돼요. 수연이 거울 속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긴장돼? 상견례야 그냥. 은주는 웃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민호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했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비 신랑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호가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왜? 바쁘시대요. 사업하셔서 출장도 많고. 수연은 거울 속에서 엄마와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님만 먼저 뵈었는데 정말 좋으셨어요. 엄마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니. 감사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은주의 미용실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15년째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드레스는 언제 받아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내일 최종 피팅하고 가져올게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엄마 옷도 예쁘게 골랐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주인공은 아니지. 두 모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수연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서 살았기 때문에 더욱 끈끈한 관계였죠. 상견례 때 뭘 입지? 수연이 옷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이비 원피스 어때? 너한테 잘 어울려. 엄마는요? 엄마는 베이지 재킷에 검은 바지. 너무 튀지 않게. 은주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가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멀리 안 가잖아요. 봐라. 우리 수연이가 착하니까. 은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특별한 일 없이 딸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내일이면 상견례입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첫 만남이에요. 은주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한식당 개별실에는 이미 민호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은주와 수연을 맞아주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은주씨. 수연이 어머니시군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과찬이세요. 민호가 양쪽 어머니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수연은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아버님은 언제 오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출장해서 돌아오신다고 하셔서. 민호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바쁘신 분이라 늘 이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호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은주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대화가 잘 통했죠. 수연이가 정말 예뻐요. 민호가 복 받았네요. 민호 군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두 어머니는 서로 겸손해하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수연과 민호도 편안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낮고 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정재민이었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그 남자. 은주를 임신시켜 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재민은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빛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정재민이 인사했습니다. 은주를 바라보는 순간 정재민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은주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은주 자신은 알 수 있었죠. 수연이 어머니이신 한은주 씨예요. 민호 어머니가 소개했습니다. 한은주. 정재민이 천천히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 순간 정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듯 했죠. 반갑습니다. 정재민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려다가 놓쳤을 뻔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은주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재민도 가끔 은주를 힐끗 쳐다봤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첫사랑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로 잡으셨나요? 민호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은주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정재민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장소는 어디로 하셨어요? 정재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조금 더 낮아지고 무게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이에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아, 거기 좋은 곳이죠. 저희도 아는 분이 거기서 결혼식 올렸어요. 민호 어머니가 말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은주만은 그 흐름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대학교 4학년 봄. 캠퍼스의 벚꽃이 만개했던 그때. 정재민은 경영학과 학생회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인기남이었죠. 은주는 국문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정재민이 먼저 말을 걸었죠. 은주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멋진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몇 달간의 연애, 그리고 임신. 은주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정재민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스러워했죠.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잠깐 기다려.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그것이 정재민이 은주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정재민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은주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는 홀로 아이를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만 흘렸죠.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정신을 차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호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좀 어지러워서요.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게. 은주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화장실에 도착해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왜 정재민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 민호의 아버지였을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죠. 은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진정해. 이건 우연이야. 수연이를 위해서 참아야 해.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재민을 다시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은주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개별실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재민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확신이 서는 듯한 눈빛이었죠.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주는 자리에 앉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재민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은주는 고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수연은 거실에서 민호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죠. 오늘 상견례 어떠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았어요. 아버님도 좋은 분이시고.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학교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재민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죠. 젊은 은주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1995년 봄이었어요. 은주는 국문과 3학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졸업 논문 자료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책을 찾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죠. 조심하세요. 정재민이 은주를 잡아줬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어요. 정재민은 경영학과 4학년이었죠. 학생회장이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이 첫 대화였어요. 정재민은 은주가 찾는 책을 대신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요? 예쁘시는데.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멋진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재민은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MBA를 하고 싶다고 했죠. 꿈이 컸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워요. 정재민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은주는 정재민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죠. 정재민은 로맨틱했어요.
은주의 생일에는 장미꽃을 선물했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갔어요. 은주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정재민은 유학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은주는 이해했어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정재민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은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결과는 같았죠. 임신 6주였습니다. 은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재민은 유학 준비에 바빴고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죠. 결국 은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캠퍼스 뒤편 조용한 벤치에서 만났어요. 재민아,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나 임신했어. 정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정재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건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야?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머리가 복잡해. 나도 마찬가지야.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 정재민의 태도가 변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은주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2월 말이었어요. 정재민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미국 유학이 확정됐어. 다음 주에 떠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정재민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은주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는 작은 관에 아이를 넣고 혼자 묘지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울었어요. 그 후 은주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수연이를 낳았죠. 하지만 남편은 수연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은주는 혼자 수연이를 키웠어요. 미용실을 차려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연이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정재민이 수연이의 시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재민은 집에 돌아와서도 상견례 때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은주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죠.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했어요. 한은주, 한은주. 여보, 상견례 어땠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좋았어. 좋은 분들이야. 수연이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 정재민은 대충 대답했어요. 아내에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나저나 여보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상견례인데. 출장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었잖아.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재민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하고 있었죠. 혼자 남은 정재민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은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정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은주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재민은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정재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대학교 시절 앨범이 생각났어요. 집에 가져다 둔 오래된 상자가 있었죠. 퇴근 후 정재민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졌어요. 대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어요. 학생의 활동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이거다. 정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과 함께 찍은 여학생의 사진이었죠. 한은주였습니다. 30년 전의 은주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굴 윤곽이나 눈매가 똑같았죠. 한은주. 정재민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국문과 후배. 도서관에서 처음 본 그 여학생. 몇 달 동안 연애했던 사람. 그리고 임신을 했다고 했던. 정재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당황했던 것, 유학 때문에 고민했던 것, 결국 연락을 끊고 미국으로 떠났던 것.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정재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빴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지금의 아내와 만나서 민호를 낳았죠.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은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 어머니로 말이에요. 정재민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은주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겁이 났었어요. 책임지기가 두려웠죠. 유학의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은주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정재민은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그렇다면 30살 정도 되었을 텐데요. 설마 수연이가? 정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비슷한 나이였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은주와 헤어진 것은 1995년 겨울이었는데 수연이는 1997년생이었으니까요. 아니야.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겠지. 정재민은 안도했습니다. 만약 수연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정말 큰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그때 임신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주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상견례 때 은주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봐야겠다. 정재민은 결심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사과는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민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직접 찾아가기도 애매했어요. 정재민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가족의 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은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머리를 만지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정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죠.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은주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인가요? 저 정재민입니다. 은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전화였지만 실제로 받으니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제 번호를? 민호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은주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언제요?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몇 시에 끝나세요? 6시요. 그럼 6시 반에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정재민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6시가 되자 은주는 서둘러 미용실을 정리했어요. 직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죠. 사장님,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재민에게 잘 보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죠.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재민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놓은 상태였어요. 피곤해 보였죠. 왔군요. 네. 은주는 정재민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의 대면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커피 드실래요? 됐어요. 빨리 할 말 하세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여대생이 아니었어요. 정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긴요. 30년이나 됐으니까. 그때 일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할 수가 있나요? 은주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그 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죽었어요? 정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그럴 리가. 믿기 싫어요?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아이 혼자 낳아서 혼자 묻었어요. 정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궁금하지도 않았으면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시에 너무 어렸어요. 무책임했죠. 어렸다고요? 저도 어렸어요. 하지만 혼자 다 감당했어요. 은주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더 차갑게 들렸죠.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를 잃고 혼자 살아야 했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줄 알아요? 은주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정재민이 말렸어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수연이는 당신과 상관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재민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도 잘못된 것 같았죠. 들어요, 정재민 씨. 은주는 정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딸과 당신 아들의 결혼은 막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하지만 당신과 저는 남남이에요. 앞으로 만나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겠어요. 은주 씨, 3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은주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연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애는 행복하게 결혼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은주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재민은 홀로 남겨졌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연이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엄마, 너무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연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딸 결혼하는 날인데. 은주는 웃으며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은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긴장돼요. 뭐가 긴장돼? 민호는 좋은 사람이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은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너만 있으면 충분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두 모녀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어요. 내일부터는 수연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테니까요. 오전 10시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위해서였어요. 은주도 함께 단장을 했죠.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거울 속의 수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천사 같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울면 안 돼요. 메이크업 망가져요. 안 울어. 기쁜 눈물이야. 오후 2시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친구들과 수연이의 대학 동기들이 왔죠. 신랑 측 대기실에서는 민호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민도 와 있었어요. 은주는 멀리서 정재민을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신부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민호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신랑 어머님도 우아하세요. 두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재민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죠. 오후 3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은주는 신부 어머니석에 앉았고 정재민은 신랑 아버지석에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여유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정재민과 마주쳤어요. 은주 씨. 정재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뭐예요?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이상하게 굴 생각 없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은주가 지나가려고 했을 때 정재민이 다시 말했어요. 은주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뭐요? 30년 전 나를 버렸던 그날보다 오늘
내 아들 결혼식에 서 있는 너를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 정재민의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젊고 무책임했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변명할 수도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은주는 정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는 30년 전에 했어야죠. 은주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은주야. 정재민이 은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전처럼 다정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흘러간 시간이에요. 알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은주는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정재민은 그 자리에 서서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돌아온 은주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수연이의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민호가 입장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신부 수연이가 은주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수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은주는 딸의 팔을 잡고 걸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수연이의 손을 민호에게 맡겼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민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정말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은주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재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딸의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3막 2시퀀스 마이너스 편지의 마지막 장면. 결혼식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수연이와 민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눴어요. 사진 촬영도 무사히 마쳤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가 은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든 게 아니라 행복했어. 너 때문에 살았어. 모녀의 포옹을 보며 하객들도 감동했어요. 정재민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습니다. 은주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수연이 정말 예쁘게 결혼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다행이야. 신랑도 좋은 사람 같고 신랑 아버지도 멋있더라. 은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정재민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죠. 피로연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와 민호도 신혼여행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수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응, 잘 다녀와. 조심하고. 네, 걱정 마세요. 수연이는 정재민에게도 인사했어요. 아버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수연아.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신혼부부가 떠나고 나서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정리하는 사람들만 남았죠. 은주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은주 씨. 뒤에서 정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예요? 잠깐만요. 정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정재민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어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여기서요? 아니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은주는 편지를 받았어요. 뭐가 쓰여 있을지 궁금했지만 지금 읽을 수는 없었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정재민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은주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죠. 은주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재민의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주에게 오늘 수연이의 결혼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혼자 키우신 당신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일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찾아뵐 수도 없었죠. 겁쟁이였어요.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도 했는데 책임지지 못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죠. 정말 미안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면서도 가끔 당신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이는 잘 태어났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다시 만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말이에요. 그 아이를 혼자 보내드리게 했다는 것도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새로운 사랑도 하고 수연이 같은 예쁜 딸도 낳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책임져야 할 일에서 도망쳤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준 상처 때문에 저는 더 강해졌다고 하셨죠.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제가 당신 인생을 완전히 망치지는 않았구나 싶어서요. 수연이를 보니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밝고 착하고 예쁜 아이로 키우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시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수연이를 친딸처럼 아끼겠어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30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재민.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죠. 은주는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정재민 씨에게 편지 잘 읽었어요. 30년 전 일은 이제 정말 지난 일이에요.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때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수연이 같은 소중한 딸도 얻었고요.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30살이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요. 수연이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하셨는데 고마워요. 그 애는 정말 소중한 제 전부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부모로만 만나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요. 30년 전의 당신은 미워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냥 아이들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수연이와 민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은주. 은주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민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창밖을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이 없는 첫날 밤이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결혼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도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은영과 윤정수 부부가 경상북도 산골마을에 도착한 건 5월 초순이었습니다. 서울 종합병원에서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은영은 더 이상 병실, 냄새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견딜 수 없었어요.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정수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찾은 오래된 기와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값은 서울 전세금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마을 이장이 안내해준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이지만 골조는 튼튼해 보였고 마당도 제법 넓었어요.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면 좋겠네요. 은영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마당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갈색 개 한 마리가 특정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부가 다가가자 개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누구 집 개예요? 은영이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장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건 백구라고 불러요. 원래는 옆집 개인데 말이죠. 옆집요? 네, 그런데 옆집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 집 주인이었던 노진태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했거든요.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개의 눈에는 묘한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털은 약간 더러웠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3년 전쯤 갑자기 실종되고 나서도 백구는 계속 여기 와서 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옆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가고요. 실종이요? 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경찰도 수색해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백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밥도 마을 사람들이 가끔 갖다 주고요. 무엇보다 신기한 건 백구가 마당의 다른 곳은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그 한 자리에만 앉아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가 저렇게 한 자리만 지키는 게 정상인가요? 정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워낙 진태 할아버지만 따르던 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부부는 일단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망설였지만 다른 조건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도 은영은 계속 백구 생각을 했어요. 주인도 아닌 할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리는 개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에도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은영은 슈퍼마켓에서 개 사료를 사왔습니다. 백구 앞에 그릇을 놓고 물도 함께 줬어요. 백구는 경계했지만 결국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정말 신기한 개네.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실용적으로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가 적응하는 게 먼저야. 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백구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은영은 백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늦게 잠들기 전에 마당을 내려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정말 밤에도 적이 있는 거야? 정수가 신기해했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언제 잠을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건 백구가 폭염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5월 말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그늘이 많은데도 백구는 볕이 쨍쨍 내리쫓는 그 자리에서 헥헥거리며 앉아 있었죠. 은영이 참다 못해 우산을 가져다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시원할 텐데 이쪽으로 와요.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은영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은영이 포기하고 물그릇만 갖다 놓았죠. 옆집 사람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우리도 바빠서 걔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원래 말 안 듣는 개였는데 진태 할아버지한테만 순했지라고 했습니다. 마을 슈퍼 사장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태 할아버지가 정말 그 개를 아꼈거든요. 옆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프면 내버려 두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그렇게 친했군요. 네,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백구가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은 백구가 앉아있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그 부분만 풀이 자라지 않았어요. 흙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원형으로 움푹 패인 자리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온 흔적 같았습니다. 여보, 이 자리 좀 봐요. 은영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와서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왜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백구가 3년 동안 여기만 앉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긴 해. 걔가 이렇게까지 한 자리만 고집할까? 은영은 백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랑 정말 친했나 보네. 은영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처음으로 은영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집에서 데려가든지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우리 마당에 있으면 곤란하잖아. 하지만 은영은 벌써 백구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던 은영에게 백구의 모습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6월 중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어요. 은영은 백구가 비를 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는 처마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털이 찰싹 달라붙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빗물이 눈에 들어가 깜빡거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게 미쳤나? 정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비 피하라고.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영이 우산을 쓰고 뛰어나갔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백구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걔는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저항했어요. 은영이 힘을 주면 줄수록 백구는 더 세게 버텼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은영은 백구 위에 큰 우산을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방수포를 가져와 개 주변에 둘러쳤어요. 최소한 비바람은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은영이 백구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폭풍우였어요. 은영은 밤중에 걱정이 되어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꿋꿋이 앉아 있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몸을 움츠렸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가족을 봐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가족들,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백구의 모습이 그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은영은 집으로 들어가 정수를 깨웠어요. 여보, 백구를 집 안으로 들여야겠어요. 정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고요. 하지만 걔가 들어오기 싫어하잖아. 은영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현관 근처에라도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부부는 우산을 쓰고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도 함께 설득했어요. 백구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지. 하지만 백구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두 사람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낑낑거리며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죠. 그만해, 여보. 정수가 은영을 말렸습니다. 걔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 은영은 주저앉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추억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 자리에 뭐가 있나 봐.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걔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와 함께 백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은영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7월이 되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그 자리를 지킨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마당 정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백구 때문에 그 부분만 황량하게 비어 있었죠. 여보, 이제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정수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리라니요? 저 자리 말이야. 백구가 계속 저기 있으니까 마당이 엉망이잖아. 차라리 나무라도 심어서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은영은 망설였어요. 백구를 내쫓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어도 그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 오히려 그늘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정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백구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고 마당도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은영은 결국 동의했어요. 그럼 작은 나무로 할까요? 백구가 너무 놀라지 않게. 응, 감나무나 대추나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정수는 농협에서 2년생 감나무 묘목을 사왔습니다. 백구는 정수가 삽을 들고 오자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춘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무만 심는 거야. 정수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정수가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하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첫 번째 삽을 내리자 평범한 흙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는 안심하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단단하네.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0cm쯤 파들어가자 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힌 듯한 금속성 소리였습니다. 정수가 삽을 멈췄습니다. 왜요? 은영이 다가왔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검은색 비닐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단단히 감싸인 상태였어요. 백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개가 목청이 터져라 짖어댔어요. 마치 거기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정수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영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묻혀 있는 건가요? 글쎄, 쓰레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수의 직감은 그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닐의 모양이나 묻힌 깊이를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은 것 같았거든요. 계속 파볼까? 정수가 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걔는 여전히 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멈춰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기분이야.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해볼까? 경찰요? 응. 만약에 중요한 게 묻혀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은영은 백구를 다시 보았습니다. 걔는 이제 짖지 않고 그 자리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걸까요? 은영이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파놓은 구멍을 다시 덮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부부는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땅속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경찰은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경계를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영은 창문을 통해 백구를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네.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백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백구가 3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왔습니다. 젊은 순경과 경력이 많아 보이는 경사였어요. 백구는 낯선 사람들이 오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경사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어제 팠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파다가 발견했어요. 경사는 백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개가 계속 여기 있었다고 하셨죠? 네, 3년 동안 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경이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제 정수가 파놓은 자리라서 금세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네요. 순경이 경사를 불렀습니다. 경사가 가까이 와서 비닐을 살펴봤어요.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더 파보자. 비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여러 겹의 비닐로 단단히 감싸져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꽤 큰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슬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짖는 게 아니라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적의 반응이 이상하네. 순경이 말했습니다. 경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국과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국과수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현장을 보존해야겠어요. 경찰은 노란 테이프를 쳐서 현장을 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뭐가 나왔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시간 후 국과수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땅속 물체를 신중하게 꺼냈어요. 상자를 완전히 꺼내자 그 안에서 하얀 뼈들이 보였습니다. 사람 뼈네요. 국과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사가 부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집 전 주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노진태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들었는데 3년 전에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군요. 이때 마을 이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자식들이 몇 번 와서 찾아봤는데 못 찾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태 할아버지인가요? 국과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종 시기와 매장 위치를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구는 시신이 담긴 상자를 보며 계속 슬픈 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주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은영은 백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정수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경사는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일반적인 자연사였다면 이렇게 깊이 묻히지 않았을 텐데. 그럼 혹시? 이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3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노진태 할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니요. 더구나 백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목격자였던 거네요. 은영이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도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3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킨 개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어요. 백구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진태 씨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어요.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노인을 죽이고 마당에 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태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해코지할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노인이 은영과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79세의 송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었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과묵한 분이었는데 이날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할아버지. 은영이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송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송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진태형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어떤 일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태형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상했거든.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 송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노진태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다고 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서울에 살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특히 막내가 문제였어. 송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태형 연금을 다 가져가더라고. 통장도 빼앗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것뿐만 아니야. 집도 팔라고 계속 압박했어. 진태형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는데 막내가 자꾸 강요했지.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걔는 여전히 시신이 발견된 그 자리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파헤쳐진 땅이었지만 여전히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어요. 송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태형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기억나. 내가 죽으면 백구가 슬퍼할 텐데라고 하셨어.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와 백구가 그렇게 친했나요? 친한 정도가 아니었지. 백구는 옆집 개였지만 제대로 돌봄을 못 받았거든. 옆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프면 내버려 두고. 그래서 진태형이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 송노인은 찻잔을 들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진태형이 백구밥을 챙겨주셨지. 저녁에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서 별도 보고, 겨울에는 백구 옆에 온수 매트도 깔아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셨네요. 그럼 진태형한테는 백구가 마지막 가족이었어. 자식들은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안 했거든.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버려진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송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막내놈이 워낙 성격이 사나워서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마을에 무슨 일 날까봐 무서웠지.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백구가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걸 보니 말이야. 진태형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송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진태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건데 막내한테 당한 일들을 적어 놓으셨어. 수첩에는 노진태 씨의 악필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얼마의 돈을 빼앗겼는지, 어떤 협박을 당했는지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주셔야겠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그날 밤 송노인은 경찰서에 가서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노진태 씨의 막내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발뺌을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홧김에 때렸다고 실토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었습니다. 시신을 마당에 묻고 실종 신고를 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다고 자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노인이 그 자식 손에 죽었다니요. 더구나 3년 동안 온 마을이 할아버지를 찾아다녔는데 그 자식이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은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걔는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걸 아는 듯 조금 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체포되고 일주일 후 노진태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3년 전 실종됐을 때도 걱정했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고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막내 동생의 일로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 소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큰아들이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둘째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막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백구였습니다. 걔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정이 있는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지? 백구는 은영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은영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걔를 들여보내도 될까요? 고인과 정말 친했던 걔거든요. 관계자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백구의 사연을 듣고는 허락해줬어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잠깐만요. 은영이 백구를 안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노진태 씨의 영정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영정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백구를 지켜봤어요. 걔는 영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진태 할아버지, 백구가 왔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줬던 백구예요. 백구는 영정 앞에서 엎드렸어요. 평소에 노진태 씨 앞에서 하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 마리 개의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큰아들이 백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백구는 큰아들을 경계했어요. 노진태 씨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딸도 백구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백구야. 우리가 아버지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관을 영구차에 실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개가 목청이 터져라 울어댔습니다. 아우. 백구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슬플 수 있구나 싶었어요. 3년 동안 참고 있던 슬픔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하자 백구는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은영이 급히 백구를 안았지만 걔는 계속 발버둥쳤습니다. 백구야, 안 돼. 위험해. 은영이 백구를 달랬습니다. 백구는 영구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장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백구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백구는 다시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편안한 곳에 가셨어요. 은영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구는
예전에 앉아있던 그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파헤쳐진 빈 땅일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백구가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났네. 할아버지 장례가 끝나니까 이제 안심이 된 모양이야. 은영은 백구가 현관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집 가까이에 온 거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래? 은영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은영을 바라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반응이었습니다. 정수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백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백구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은영이 거실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줬어요. 백구는 방석에 누우면서도 창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는 빈 땅이지만 백구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일 거였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백구야. 정말 수고 많았어. 백구는 처음으로 은영의 손을 하찼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노진태 씨를 살해한 막내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그리고 허위신고죄까지 더해진 판결이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패륜적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묻혀있던 노진태 씨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백구가 없었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전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3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킨 의로운 개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백구에게 간식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마을을 찾아와서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구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워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 집 뒤쪽으로 숨어버렸죠. 은영과 정수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은영이 기뻐했습니다. 정수도 백구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백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은영과 정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구의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백구라는 이름보다는 새로운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 두 사람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은영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진태는 어떨까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진태? 정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으면 백구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태라고 부르자. 진태야. 은영이 개를 불러봤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은영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부터 백구는 진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태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는 이제 가끔씩만 가서 잠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은영과 정수 곁에서 보냈습니다. 은영은 진태를 통해
큰 위안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태의 순수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게네. 정수도 진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태는 점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은영이 텃밭일을 할 때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정수가 마당 정리를 할 때 도와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은영과 정수는 드디어 꿈꾸던 전원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진태는 은영과 정수 사이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별 중에 하나가 되셨을까요?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태는 마치 은영의 말을 이해한 듯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슬픈 소리가 아니라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진태가 좋은 가족을 만난 걸 보고 안심하실 거야. 정수가 진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진태가 일어나서 예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잠깐 앉아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매일 인사를 하러 가는구나. 은영이 진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태는 이제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마을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태를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진태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은영은 진태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줬어요. 거실 한쪽에 진태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푹신한 방석과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이제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은영이 진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태는 꼬리를 흔들며 은영에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진태는 눈을 보고 신기해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3년 동안 한자리만 지키느라 제대로 뛰어놀지 못했는데 이제야 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과 정수는 창문을 통해 진태가 눈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진태도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태 덕분에 행복해졌어. 정수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진태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노진태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거닐고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추억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슬픈 꿈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담긴 꿈이었을 겁니다. 은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건 충성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태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3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첫날 밤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